두려움은 제 일부입니다. 드니 빌네브 감독이 한 말인데 이 한마디가 어쩌면 그의 모든 영화를 여는 마스터키가 아닐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드니 빌네브라는 감독의 세계를 한번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미션은 명확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가주의 감독 중 한 명으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거대한 우주선이 나오는 SF 영화를 만들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는 건지. 바로 그 지점이죠. 오늘 자료들을 따라서 케벡의 작은 마을에서 할리우드 정상까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해요. 특히 그의 커리어에서 정말 결정적이었던 작품 글린 사랑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드니 빌네브는 캐나다 퀘벡의 젠틸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본인 표현으로는 그냥 끝없는 수평선만 보이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아주 기묘한 거대한 두 대의 힘이 같이 있었어요. 바로 교회와 원자력 발전소였죠. 그렇죠. 저는 그 두 가지의 대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이 모든 것의 시작점 같아요. 한쪽에는 보이지 않는 신을 믿어야 하는 신앙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보이지 않는 원자의 힘을 믿어야 하는 과학이 있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둘 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강요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성직자의 말을 믿어야 하고 엔지니어의 말을 믿어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둘 다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빌네브 감독 스스로도 그 두 가지가 모두 자신에게 어떤 두려움을 심어줬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의 영화에 신앙과 과학,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두려움과 고립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네, 우리가 그의 영화에서 자주 보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광활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아주 작게 서 있는 고독한 인간. 그게 바로 이 유년 시절의 풍경에서 비롯된 거죠. 그가 영화를 시작했던 퀘벡이라는 지역의 배경도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냥 캐나다의 한 지방? 이걸 넘어서서 영화 제작 환경 자체가 굉장히 네, 맞아요. 굉장히 특수했어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퀘벡의 영화계는 사실상 카톨릭 성직자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검열이 엄청 심하다고 들었어요. 네, 16세 미만은 아예 영화관에 못 가게 막기도 했죠. 그러다 60년대 후반에 조용한 혁명이라는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종교적인 검열이 사라지고 영화 등급제가 도입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67년에 캐나다 정부가 텔레필름 캐나다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자국 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빌네브는 바로 그 새로운 시대의 수혜를 받은 첫 세대 감독 중 한 명이군요. 그렇죠. 창작의 자유와 제작비 지원이라는 날개를 달고 등장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런 토양 위에서 지구에서의 8월 32일이나 마엘스트롬 같은 초기작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도 자료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두 편의 영화를 만들고 나서 본인이 너무 실망한 나머지 무려 9년 동안 영화계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9년이요. 세계적인 거장이 될 사람이 커리어 초반에 이런 긴 공백기를 가졌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죠. 그 시기에는 뭘 했을까요? 본인 회고에 따르면 그냥 집에서 아이나 돌보는 아빠로 보냈다고 해요.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요. 와, 어쩌면 이 9년간의 안식년이야말로 감독 드니 빌네브를 완성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자기 목소리를 찾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던 거죠. 9년 만에 복귀라니. 보통 그 정도 공백기면 잊히기 마련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 그 복귀작이 바로 몬트리올 총기 난사 사건을 다룬 폴리테크닉이었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빌뉴브의 스타일, 그 차갑고 정적인 롱테이크나 맞아요. 배사 없이 침묵으로 감정을 쌓아가는 연출, 그게 확립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타일을 집대성해서 마침내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결정적인 작품이 바로 2010년에 나온 글 울린 사랑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충격적이죠.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따라서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와 형제를 찾기 위해 중동의 어느 가상국가로 떠나는 쌍둥이 남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마주하는 진실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고요. 사실 이 작품이 원래 완주디 무아와드라는 작가의 4시간짜리 희곡이었다는 점도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빌리브가 이 연극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고 해요. 인터뷰를 보니까 아내가 연극 끝나자마자 자기를 쳐다보면서 안 돼, 당신 저거 영화로 만들겠네 라고 했다더군요. 아내분이 정말 남편을 잘 아셨네요. 근데 4시간짜리 연극을 2시간짜리 영화로 옮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여기서 원작자 무아와드가 정말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빌레브에게 완전한 창작의 자유를 줘요. 이건 이제 당신의 이야기다. 제목만 가져가도 좋고 한 장면만 써도 좋다. 와... 실패하더라도 그건 온전히 당신의 실패일 것이다. 이건 예술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덕분에 빌레브는 자신만의 영화 언어로 이 비극을 완전히 새로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소년들의 머리를 깎는 장면 위로 라디오헤드의 유엔 후즈 아미가 흐르는데 그 서늘한 분위기는 정말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또 보내주신 온라인 토론 자료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화의 그 오이디푸스적인 반전에 대해 공포와 전율 그 자체였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비극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걸작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다른 시선들이 존재하는데 이걸 비교해서 보면 빌레브라는 감독을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우선 감독 자신의 의도부터 좀 살펴볼까요? 영화 배경이 명맥히 레바논 내전을 떠올리는데 왜 굳이 가상의 국가로 설정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빌레브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해요. 분노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만약 레바논이라고 딱 명시해버리면 사람들이 이걸 정치적인 영화로 보고 논쟁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인간의 고통, 용서, 이해 같은 보편적인 메시지가 묻혀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목표는 문화 간의 자리를 놓는 것이었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비정치적이고 보편적인 비극의 형태로 만들었다. 네, 감독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편적인 비극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 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평이 있더라고요. 작가 라위아지의 글인데 이걸 읽고 나면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정도예요. 맞습니다. 라위 하지는 이 영화가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어의 부정확성이에요. 영화 속 인물들이 쓰는 아랍어가 실제로는 레바논, 요르단, 모로코 억양이 한 문장 안에서 마구 뒤섞인 국적 불명의 언어라는 거죠. 그건 정말 몰입을 해치겠네요. 마치 한국 영화에서 배우 한 명이 갑자기 서울말이랑 제주도 방언을 한 문장에 섞어 쓰는 느낌일 테니까요. 바로 그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어색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은 더 날카로워요. 바로 캐스팅 문제입니다. 캐스팅이요? 왜 아랍인 쌍둥이 역할에 프랑스계 캐나다 배우를 캐스팅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위 하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타자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들의 고유한 언어조차 제대로 재현할 의지가 없는 것이 과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와, 그건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그렇죠. 보편성을 추구하려던 감독의 예술적 자유와 특정 문화의 입장에서 본 재현의 윤리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인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시각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고요. 학술 자료에 따르면 원작 연극에서는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영화에서는 그냥 쌍둥이가 수학과 교수라는 설정 정도로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작 연극에선 수학이 그냥 소재가 아니라 이야기 속의 이야기처럼 작동하는 핵심 장치였다고 해요. 이걸 미장합임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프랙탈 이미지처럼 작은 수학 공식 하나가 이 거대한 비극의 전체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정체성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이자 서사 전체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축소돼서 아쉬워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와, 감독의 시선, 비평가의 시선, 또 학술적인 시선까지 이렇게 여러 겹으로 보니까 그릴린 사랑이라는 영화 한 편이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다가오네요. 그리고 이 영화의 성공으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까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할리우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릴린 사랑으로 아카데미 후보까지 올랐으니 할리우드에서 단연히 주목했겠네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렇게 지독하게 개인적이고 어두운 감정을 파고들던 감독이 과연 거대한 할리우드 시스템 안에서 자기 색깔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할리우드에서 자신의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게 되죠. 누구죠? 바로 촬영 감독의 전설 로저 디킨스입니다. 프리즈너스를 시작으로 시카리오, 블레이드 러너 2049까지 이 두 사람의 협업은 현대 영화 미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시카리오 분석 자료에 나온 촬영 기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프레임 자르기 하는 기법이요. 네, 말 그대로 프레임의 일부를 무언가로 의도적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카리오의 한 장면을 보면 베니치오 델 토로의 등이 화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어깨 너머로 조슈 브롤린의 얼굴이 겨우 보이거든요. 느낌을 주잖아요. 마치 내가 직접 그 등 뒤에 숨어서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죠. 정확합니다. 그렇게 시야를 제한하면 관객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과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독보적인 시각적 스타일 위에서 빌레브는 퀘벡 시절부터 탐구해온 자신만의 주제들을 하나씩 변주해 나가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프리즈너스에서는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통제 불가능한 두려움과 슬픔을 보여줬고요. 에너미에서는 도플경어를 만나면서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는 편집증과 불안, 그리고 거미의 이미지로 상징되는 그 불쾌하고 낯선 감정, 언캐니를 탐구했죠. 그리고 시카리오는 정말 대단했어요. 선악의 구분이 완전히 무너진 세계에서 폭력적이고 남성적인 규칙들 사이를 돌파해 나가는 강인한 여성 주인공을 내세웠죠. 생각해보면 그의 영화에는 유독 강력하고 주체적인 여성 인물들이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글린 사랑의 나왈부터 시카리오의 케이트, 컨택트의 루이스 박사까지. 그가 한 인터뷰에서 남성성은 통제에 관한 것이고 여성성은 포용과 경청에 가깝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의 영화는 바로 그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 혹은 그 그림자를 탐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택트는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프리즈너스에서 보여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주제를 외계인과의 조우라는 SF의 거대한 틀 하나로 가져와서 완벽하게 결합시켰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궁극의 도전에 직면하죠. 본인 스스로 내 인생의 영화라고 말했던 블레이드 러너의 속편, 블레이드 러너 2049의 감독을 맡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압박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의 작가적인 고집이 드러나요. 요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처럼 그린스크린 앞에서 CG로 다 해결하는 대신 브루탈리즘이라는 실제 건축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비거처라고 불리는 거대한 미니어처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최대한 현실적인 질감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경이로웠죠. 로저 디킨스에게 드디어 오스카 촬영상을 안겨준 그 압도적인 비주얼은. 정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는 흥행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맞아요. 제작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빌레브 자신도 인터뷰에서 이 영화 때문에 다시는 영화를 못 찍게 될 줄 알았다고 회고할 정도였어요. 와,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거대한 실패가 그가 얼마나 타협하지 않는 작가주의 감독인지를 증명하는 사례라 된 셈이죠. 정리해보니 하나의 흐름이 보이네요. 그의 영화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한계까지 내몰리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걸 통과하면서 결국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듄이나 블레이드 러너 2049처럼 스케일이 아무리 커져도 프리즈너스나 그을린 사랑에서 보여줬던 그 강렬하고 개인적인 감정의 밀도는 절대 놓치지 않고요. 바로 그 지점이 빌네브를 동시대 다른 감독들과 구별시키는 탁월한 균형 감각이군요. 네. 거대한 서사와 이미지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한 인간의 내면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감독이죠. 오늘 우리는 종교와 과학이 공존하던 케벡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서 9년이라는 긴 안식년을 거쳐 할리우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감독이 된 드니 빌네브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조건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긴장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의 첫 영화에 나왔던 유타의 소금 사막이든 듄의 행성 아라키스의 모래사막이든 인간을 압도하는 그 광활하고 잔혹한 풍경. 그 풍경 속에서 어떻게든 다른 존재와의 연결과 친밀감을 갈망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
그것이 바로 드니 빌레브 영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와 관련해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아까 우리는 그릴린 사랑을 두고 비평가 라위하지가 던졌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과연 빌레브가 타문화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죠. 그가 이제 듄처럼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원작을 다루게 된 지금 이 질문은 어쩌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주의 감독은 원작이 속한 문화의 진정성을 지키는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자신만의 가상의 땅을 창조하는 예술적 자유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앞으로 드니 빌레브의 영화를, 그리고 어쩌면 다른 모든 영화를 더 깊이 즐기는 새로운 관점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